일론 머스크의 4천억 인수 제안을 거절한 스타트업이 등장했습니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글 AI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절할 생각입니다. 알렉스의 폭탄 선언에 루미네이션 자율주행차 본사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알렉스, 당신 미쳤어. 한글이 도대체 뭐길래 머스크의 돈을 거절해? 천재 엔지니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글 기반 AI는 자율주행 테스트에서 98.8%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보다 15% 높은 수치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꿀 혁명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권력 구도를 단번에 뒤흔들었을까요? 머스크, 저커버그가 앞다투어 손을 내미는 한글의 숨겨진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알렉스 패터슨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상류층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 토마스 패터슨은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고 어머니 소피아 리는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구자였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그만큼 집에 계시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텅 빈 대저택에서 혼자 보냈던 시간들이에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를 맞이하는 건 조용한 집과 메모 한 장뿐이었죠. 냉장고에 음식 있어. 밤늦게 들어갈게. 사랑해. 하지만 그런 환경이 제게 오히려 독립심과 창의력을 키워주었어요. 8살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직접 조립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의 오래된 부품들을 모아서 밤새 끼워 맞췄죠. 작동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2살 때는 차고에 있던 라디오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어요.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아 좌절했지만 사흘 밤을 새워 결국 고쳐냈죠. 그때부터 전자공학에 깊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동차 서류 도면들을 몰래 훔쳐보며 기계공학에도 눈을 뜨게 되었어요. 복잡한 엔진 구조와 유선형 차체 디자인에 매료되었죠.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최신 기술에 노출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세계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부모님을 따라다닌 여행은 주로 실리콘밸리의 테크 컨퍼런스나 미국 내 자동차 박람회뿐이었고 그래서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문화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자동차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북과 인터넷에서 독학한 프로그래밍 지식을 토대로 만든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모형 자동차가 간단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처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소스 코드를 그대로 베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 코드가 실제로 독창적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셨죠. 알렉스, 내가 정말 이걸 만든 거니? 아버지의 눈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로 지역 과학 경진대회에서 최연소 대상을 수상했고 현지 신문에도 실렸죠.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제 꿈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17에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최연소 입학생 중 한 명이었죠. AI와 로보틱스를 이중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대학 2학년 때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패터슨 군, 당신의 이론은 너무 앞서갔어. 적어도 10년은 이다니까.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 논문은 전통적인 센서 기반 접근법을 넘어 언어 인식과 처리를 자율주행의 핵심 요소로 제안했거든요. 당시 학계에서는 이런 접근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저는 제 이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학계의 편협함에 실망하면서도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이론이 몇 년 후에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스탠포드 졸업을 앞두고 유명 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쟁쟁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영입 제안을 보내왔죠. 주변에서는 모두 큰 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으라고 조언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생 자율주행 기업 루미네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첫 면접에서 만난 루미네이션의 CEO 이사벨 라미레즈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알렉스, 우리는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모빌리티의 민주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큰 기업들이 제시한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주저없이 루미네이션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알렉스, 내가 미쳤니?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안정적인 회사 제안을 거절하고 생존 가능성도 불확실한 스타트업에 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는 좀 더 이해심 있게 접근하셨지만 역시 걱정이 컸어요.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 같아.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몇 주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도 마지못해 제 결정을 인정해 주셨죠. 루미네이션은 당시 직원이 고작 10명인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 11명이 됐죠. 하지만 그 작은 팀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는 금세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시작은 어려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열정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열기로 가득했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큰 꿈을 키워갔어요. 비록 큰 기업의 안정적인 환경과 넉넉한 자원은 포기했지만 그 대신 얻은 자유와 창의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알렉스, 자네가 합류한 건 우리 팀의 행운이야. 이사벨이 제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루미네이션의 첫 사무실은 실리콘밸리 외곽의 작은 창고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혁신의 요람이었죠. 팀 전체가 하나의 넓은 공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갔어요. 저희의 첫 번째 미션은 자율주행 프로토타입 오디세이 1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부분을 맡았고 이사벨과 다른 팀원들은 하드웨어와 센서 시스템을 담당했어요. 종종 24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죠. 알렉스, 일어나.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어. 책상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저를 깨우는 이사벨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며칠을 밤새워 작업한 끝에 마침내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첫 투자자 미팅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저희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프레젠테이션에 임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당신들의 기술은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테슬라와 웨이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하실 건가요? 그날 밤 저희 팀은 사무실에 모여 피자를 시켜놓고 실패를 곱씹었어요. 분위기는 처음에는 침울했지만 하나둘 제도약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테슬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필요해. 저는 팀에게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약점, 특히 언어 인식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연구했던 바로 그 분야였죠. 몇 주간의 개선 끝에 저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했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이클 장이 우연한 기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거죠. 그는 저희의 데모를 본 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언어 인식 기반 자율주행은 분명 다음 단계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클은 $5천만 투자를 결정했고 저희는 첫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루미네이션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알렉스, 당신의 비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사벨이 축하 파티에서 제게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 대규모 투자 유치 후 루미네이션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새 연구소를 마련했고 팀도 급속도로 확장됐습니다. 10명에서 시작했던 작은 팀이 어느새 1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죠. 저희의 핵심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AI 시스템 내비게이터의 개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과는 달리 언어 인식과 처리에 중점을 둔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특히 도로 표지판과 음성 명령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패터슨 씨, 이 특허 신청서 검토 좀 해주세요. 법무팀장이 건네준 서류 뭉치가 제 책상을 가득 채웠던 날이 떠오르네요. 저희는 빠르게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항상 견제를 불러오는 법이죠. 라이벌 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안과 기술 스파이 시도가 늘어났어요. 한 번은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한 사람이 사실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렉스, 서버 접속 로그를 확인해봐. 이상한 데이터 전송이 감지됐어. 보안팀장의 보고에 저희는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내부 정보 유출 시도를 적발했죠. 이런 경험 후에 사내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어요. 모든 직원의 출입 권한을 재설정하고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테크 기업에서는 거액의 인수 제한도 있었어요. 루미네이션의 가치를 $10억 평가합니다. 경영권은 유지하시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읍시다. 하지만 이사벨과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희의 비전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공헌을 인정받아 CTO로 승진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무게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된 거죠.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마침내 공개 도로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호세 시내를 내비게이터 시스템으로 주행하는 날,
저는 뒷좌석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시속 30마일로 감속합니다. 전방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부드러운 음성과 함께 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보행자에게 양보했죠. 테스트는 완벽했고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테크크런치는 루미네이션은 자율주행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실었고 업계 전문가들도 저희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더 큰 도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내비게이터의 초기 성공 이후 저희는 더 복잡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산호세의 한적한 도로를 넘어 샌프란시스코의 복잡한 도심 환경으로 테스트 범위를 확장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복잡한 교차로와 급격한 언덕 경사도 능숙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곧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언어 인식 오류였어요. 슬로우 다운 테스트 중이던 탑승자가 급박하게 외쳤는데 시스템이 이를 스피드업으로 오인식한 거예요.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죠. 다행히 안전 요원이 신속하게 수동 제어로 전환해 사고를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도로 표지판 판독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심 학교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학교 앞을 통과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는 수업 시간이라 아이들이 없었지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죠. 알렉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언어 인식 오류가 반복되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사벨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수석 언어학자 사라 김을 영입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의 패턴이 아니에요.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죠. 사라의 첫 프레젠테이션은 저희에게 큰 통찰을 주었어요.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언어 학습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시간의 음성 데이터와 수천 개의 도로 표지판 이미지를 수집해 시스템을 훈련시켰어요. 초기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인식 오류율이 30%에서 15%로 감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사회의 압박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패터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IPO 계획은 물 건너갑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지만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영어만으로는 복잡한 도로 환경과 다양한 음성 명령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언어 인식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사회에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침묵이 회의실을 무겁게 감쌌습니다. 저희의 기술 혁신이 이런 예상치 못한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더 큰 혁신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을요. 언어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 중에 저희는 좀 더 과감한 접근법을 택했어요. 루미네이션은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성공한다면 저희 기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베이징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국 최고의 AI 전문가들을 영입했어요. 저도 베이징으로 옮겨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죠. 중국어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면 영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사회에 이렇게 보고했고 대규모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자는 영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문자 체계였고 중국어의 성조 체계는 음성 인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베이징 오한 도로에서의 첫 테스트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어로 좌회전이라고 명령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우회전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차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려 했어요. 안전 요원이 급히 제어권을 가져와 사고를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도로 표지판 인식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 중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주행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됐어요. 게다가 중국 정부의 규제와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은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관계 당국과의 미팅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때로는 기술적 제약보다 정치적 문제가 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프로젝트 몇 개월 차에 수석 엔지니어 왕 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패터슨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어는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상용 문자를 현대 AI가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쓰라렸지만 현실이었어요. 몇 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기반 시스템의 인식 정확도는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글로벌 언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어요. 중국에서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표는 일본이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의 이상적인 테스트베드로 보였거든요. 도쿄의 현지 자동차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일본어 기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중국보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 수용도가 높고 규제 환경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어요. 일본어는 문법 구조가 단순하고 발음이 규칙적이라 AI 학습에 유리할 거예요. 현지 팀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죠. 하지만 곧 저희는 또 다른 언어적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어의 세 가지 문자 체계,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가 혼합된 독특한 구조는 AI 시스템에게 악몽 같은 도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부야 교차로에서의 테스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횡단보도로 유명한 그곳에서 저희 시스템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시스템이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긴장된 보고가 이어졌어요. 결국 차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섰고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원해 겨우 차를 빼냈지만 이미 현지 언론 기자들이 이 장면을 포착한 뒤였죠. 다음날 일본 주요 신문들은 저희의 실패를 대서특필했어요. 외국 기술의 한계, 시부야를 마비시키다라는 헤드라인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이 사건은 루미네이션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 만에 15%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불안한 문의가 쇄도했어요. 이사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패터슨, 이게 당신이 말한 글로벌 전략의 결과인가요? 9개의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연속 실패라니. 그날 밤 도쿄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저희의 기술적 접근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서의 실패 이후 이사회는 아시아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결정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팀 내 갈등과 책임 공방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영어 시스템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런 시간과 자원 낭비는 없었을 거예요. 연구팀 수석 엔지니어의 비판이었어요. 글로벌 확장은 너무 성급했어. 기본기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했던 거야. 마케팅 책임자도 가세했죠. 회사 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몇몇 핵심 개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제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신 팀을 추스르세요, 패터슨. 한 달 안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벨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실망이 묻어났어요. 그 말은 사실상 저와 저희 팀에게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연구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로 동료에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보라는 만류에도 저는 계속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내 한계인 걸까? 어느 날 새벽, 빈 커피잔만 가득한 책상 앞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어머니는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으셨어요. 알렉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좌절과 실패, 그리고 압박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법이야, 알렉스.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발견의 기회일 수도 있어. 넌 항상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봤잖니?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그 생각을 시작으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막연했지만 어딘가에 해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어느 날 글로벌 전략 책임자 제시카 킴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알렉스,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이 농담처럼 들렸어요. 이미 2개의 아시아 국가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봤는데 또 다른 아시아 국가를 시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시카, 농담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어와 일본어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잖아요. 한국어라고 뭐가 다를까요? 제 말에 제시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에요, 알렉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어제 한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로 설계한 문자라고 하더군요.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러 가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 이 계획을 보고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어요. 패터슨, 회사 자금으로 세계 일주를 하시는 건가요? 한 이사의 비꼬는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래도 이사벨은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알렉스.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프로젝트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감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 체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창제했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과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피로와 시차로 몽롱한 상태에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제 눈에 들어온 첫 한글 표지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출구, 단 2글자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복잡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했어요. 도로 표지판, 간판, 광고판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읽기 쉬워 보였거든요. 특히 LED 전광판에 흐르는 한글 문장들이 눈에 띄게 선명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세요? 택시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네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피곤했지만 텔레비전을 켰죠.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하단에 흐르는 한글 자막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뭔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각 글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조화롭게 연결되는 모습이 마치 컴퓨터 코드 같아 보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우연히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다 거대한 동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분이 세종대왕이세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현지 가이드 민지의 설명이었어요. 동상을 올려다보며 묘한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곳을 알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지의 안내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박정훈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패터슨 박사,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AI 전문가가 한글에 관심을 가지셨다니 흥미롭네요. 박 교수님은 저를 그의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는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죠. 박 교수님은 칠판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와 구조에 대한 간략한 강의였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흐, 아, 노의 조합이죠. 이 간단한 설명이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비슷했거든요. 교수님, 한글이 디지털 처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박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웃으셨어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이네요. 실제로 한글은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 규칙성과 조합 원리 때문이죠. 그날 오후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을 관람하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600년도 더 전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한 과학적 업적이에요.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더 조사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부터 복잡한 조합 규칙까지 모든 것이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저히 잠들 수 없을 만큼 흥분된 상태에서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사벨,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AI 학습에 이상적입니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토록 찾던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한글 전문가 이선영 박사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한글의 언어학적 구조와 디지털 처리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패터슨 박사, 한글에 관심을 가지셨다니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이 박사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요. 이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놓은 혀가 위십천장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글자 자체의 발음, 방법이 시각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니,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함수 이름이 그 기능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럼 모음은요?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은하늘, 은 땅, 이는 서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죠. 이 설명은 저를 더욱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관을 담고 있는 체계였던 거죠. 이런 철학적 깊이가 문자에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글의 구조를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첫 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혹시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박사님은 저희 초기 코드에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 AI 연구소에서 임시 연구 공간을 빌려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디지털화하는 알고리즘을 밤새 개발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첫 테스트 결과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의 모듈성이었어요.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AI 학습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간단한 요소들을 조합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한글의 시각적 구조 역시 패턴 인식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사각형 안에 자음과 모음이 일정한 규칙으로 배치되는 모습은 컴퓨터가 인식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형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작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지만 흥분된 마음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 시스템이 될 수 있겠다. 그날 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소통을 혁신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 끝에 한글 기반 AI 언어인식 시스템 세종 1.0의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어요. 이름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한 경의를 담아 지었죠. 드디어 테스트해 볼 시간이군요. 현재 엔지니어 팀과 함께 강남 테헤랄로에서 첫 테스트 드라이브를 준비했어요. 테헤랄로는 서울의 중심 비즈니스 지구로 복잡한 도로, 환경과 다양한 표지판이 있어 완벽한 테스트 장소였습니다. 테스트용 차량에 세종 1.0 시스템을 설치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첫 주행을 시작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봤죠. 천천히라고 음성 명령을 내렸더니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어요. 음성 명령 인식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차가 부드럽게 감속했고 저희 팀은 첫 성공에 환호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인식 테스트였어요. 전방에 정지 표지판 인식됨, 정지선에서 정차합니다. 시스템이 정확하게 표지판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기반 시스템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확도였거든요. 정확도가 98.6%예요. 이전 시스템들의 2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흥분된 보고가 들려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복잡한 교차로와 골목길에서도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전 시스템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급격한 성능 저하를 보였는데 세종 1.0은 안정적인 인식률을 유지했습니다. 테스트 도중 몇몇 현지 언론사 기자들이 저희의 활동을 발견하고 접근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첫 인터뷰를 하게 됐죠. 루미네이션과 한글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초기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 다음날 한국일보에 미국 기업이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했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어요. 예상치 못한 관심이었지만 팀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AI 시스템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건 이 발견을 확장하고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테스트의 성공에 고무된 저희는 더 야심찬 실험을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었죠. 다른 언어의 소리도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희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어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의 소리를 한글로 변환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어의 드 발음은 한글에 정확히 대응하는 소리가 없지만
덜과 샤의 중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김태희 교수님의 설명이었죠. 저희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음소 매핑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 소리를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체계적으로 매핑하는 알고리즘이었죠. 한글은 세계 모든 언어의 음소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설계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김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 발견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만약 모든 언어의 소리를 한글로 통일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언어 인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였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언어적 보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어 표기 수단을 넘어 인간 언어의 보편적 소리 체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었던 거죠. 이 시점에서 유니버설 포네틱 매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모든 언어의 소리를 한글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원래 언어로 복원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벨탑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 흥분된 마음에 팀원들에게 말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한글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초문화적, 초언어적 인터페이스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화자가 천천히라는 한국어 명령어를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해도 시스템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음소 체계가 그만큼 유연하고 포용적이었던 거죠. 이 발견은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자율주행차를 위한 단일 명령어 체계, 즉 모든 언어와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에스페란토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저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점점 더 큰 스케일의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이제 본사 이사회를 설득할 차례였어요. 매일 밤 화상회의를 통해 진척 상황을 보고했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의구심을 품었죠. 알렉스, 너 한국에 가서 뭔가에 빠진 거 아니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와 일본어에 실패했잖아. 기술 담당 이사의 비아냥이었어요. 의구심과 회의적인 반응에 맞서기 위해 데이터 중심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이사회 여러분, 저희가 보고드릴 데이터입니다. 한글 구조의 알고리즘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시각화된 다이어그램을 공유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디지털 패턴으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이 패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복잡한 언어 구조를 형성하는지 보여주었죠. 다음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글의 인식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글 기반 시스템의 정확도는 98%로 영어 기반 시스템의 75%, 중국어 시스템의 58%, 일본어 시스템의 62%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임원들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기술 담당 이사 마이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래프가 인상적인 건 인정하지만 한국 내 테스트로만 이걸 증명하기엔 부족해요. 다른 언어 환경에서도 이런 성능을 보장할 수 있나요? 그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실험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다음 단계로 세계 주요 언어의 음소를 한글로 매핑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초기 테스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의 음성 명령을 한글 기반 시스템이 90% 이상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이 보고에 이사벨 CEO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데요. 실제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어떤가요? 이 질문에 저희가 준비한 실시간 테스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글 기반 시스템이 복잡한 도로 환경과 다양한 음성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점차 이사벨을 포함한 몇몇 임원들이 지지하기 시작했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강한 반대 의견을 고수했어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구현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위한 제품을 한국어 기반으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의 반대에 맞서 저는 마지막 설득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경쟁사 분석이었어요. 현재 모든 자율주행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언어 인식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각 임원들은 심사숙고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패터슨, 당신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한글이라는 생소한 문자 체계에 걸 수 있을까요? 이사벨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알렉스, 당신이 제시한 데이터와 초기 테스트 결과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범용성을 가집니다.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포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어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행 계획을 원합니다. 이어서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알렉스, 당신에게 최종 기회를 주겠습니다. 3달 내에 실제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추가 예산 $500만 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달 후 이사회에서 완전한 데모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그리고 제 커리어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이사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머릿속은 이미 한글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승인 이후 루미네이션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예산이 배정되고 전담팀 구성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서울에 공식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최고 언어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죠. 박정훈 교수를 수석 고문으로, 이선영 박사를 수석 연구원으로 영입했습니다. 프로젝트 세종이라는 공식 프로젝트명도 정해졌어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언어와 기술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들은 이 소식에 열광했어요. 테크와이어드는 AI의 미래는 한글에 있다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다른 테치 매거진들도 앞다퉈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부 기업들은 저희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인재 스카우트와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저희는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죠. 제 첫 공식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율주행을 넘어 진정한 기계인간 소통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 순간 루미네이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연구소에서 한글 엔진 코어 알고리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디지털 패턴화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딥러닝 기반 한글 패턴 인식 시스템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방언과 억양 처리였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다양한 발음, 샘플을 수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리 알고리즘은 이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한글을 읽습니다. 연구팀의 자신감 넘친 선언이었죠. 초기 버전에서 3.0 버전까지의 성능 향상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언어 인식 정확도가 98%를 넘어섰고, 다양한 발음과 억양에 대한 대응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지역별 사투리와 연령대별 발음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천 명의 샘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박정훈 교수는 이 과정을 언어의 DNA를 디지털로 매핑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했어요. 단순한 음성 인식을 넘어 언어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딥러닝 알고리즘에 완벽하게 녹여냈죠. 마치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정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이 현대 AI 기술과 놀랍도록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600년 전 창조된 문자 체계가 21세기 AI 기술과 얼마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놀라웠습니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유니버설 브릿지 개발이었어요. 세계 주요 언어의 음소를 한글로 정확히 매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힌디어의 발음을 한글로 정확히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이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언어의 근본적인 소리 구조를 변환하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다국어 자율주행 명령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글로벌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초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인식률을 보였고, 언어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제 언어학 학술대회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에스페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혁명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죠. 루미네이션은 이제 단순한 자율주행 기업을 넘어 글로벌 언어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전되면서
저는 한글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해 세종대왕의 유적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역사적 맥락을 배웠어요.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쓰게 한다는 그의 철학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5세기의 한왕이 보여준 이러한 통찰력은 놀라웠어요. 지식의 민주화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 그의 혁신성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를 방문했고 훈민정음 원본의 과학적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문자 설계 방식은 현대 AI 시스템의 설계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인간과 지식의 관계를 재정의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사회적 평등과 지식 접근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기술 혁신의 근본적인 가치와도 일맥상통했죠. 세종대왕의 유산을 이해하면서 저희 프로젝트의 더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는 한글 기반 기술의 응용 분야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개발한 것은 세종 트랜슬레이터라는 글로벌 번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특히 두드러졌어요. 다국어 의료 지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죠. 응급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발견했어요. 글로벌 언어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습자들이 더욱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접근성 향상이었어요.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 도구로 발전시켰고 이는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혁신이었습니다. 소외된 언어 보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한글 기반 시스템으로 그 언어의 음소와 구조를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유네스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한글은 인류, 언어 유산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언어와 문화의 보존, 그리고 인간 간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 엔진을 탑재한 첫 자율주행차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과 기술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루미네이션은 순식간에 자율주행 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한글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언어 장벽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죠. 교통사고 감소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종 엔진은 자율주행의 안전 기준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테크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타임즈는 우리 프로젝트를 올해의 혁신으로 선정했고 저는 주요 기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기술의 가능성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에요. 루미네이션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인류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제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기반 범용 AI 인터페이스 개발이라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남은 과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었습니다. 윤리적 고려사항과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우리 기술이 인류를 더 가깝게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 신념은 변함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현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섰습니다. 교육과 접근성의 민주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여정이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위대한 발명이 600년 후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인간의 소통 방식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글, 기술, 그리고 혁신의 만남, 때로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알렉스 패터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만든 문자가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술의 미래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